현재 미국 주요 매체들이 한국을 정면으로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 국면에서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고,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언급이 아니라 본격적인 분석의 중심축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블룸버그는 누군가의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으면서 전쟁 발발 직후 한국의 해운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바로 잔금상선입니다. 잔금상선은 전쟁이 터지기 수주 전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대거 사들였고, 그것도 페르시아만 핵심 길목에 미리 배치해 두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원유를 실어 나를 배를 구하지 못한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이 선박들로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하루 용선료가 50만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루 약 7억 원입니다. 평소와 비교하면 사실상 폭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격이 6개월만 유지돼도 선박을 사실상 공짜로 확보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혼란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이 한국 해운 가문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주요 매체들이 한국을 어떤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느냐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초대형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서울, 도쿄, 호치민 지국장 3명과 워싱턴 안보 기자까지 붙어 만든 기사였고,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왜 지금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공백을 메우는 존재처럼 부상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쟁이 왜 쉽게 끝날 수 없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서부의 핵심 우주 연구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곳은 군사용 위성 개발과 정찰, 표적 지정, 공격 지휘 체계와 연결된 전략 거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 대상이 수천 개에 달하고 최소 3주 이상 추가 작전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절 이후에도 더 깊은 군사 작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던진 것입니다. 즉, 이번 사태는 단기전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압박과 보복이 맞물리는 소모전으로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내놓은 분석은 여기서 더 파괴적입니다. 이 전쟁을 지켜본 아시아 각국이 3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아시아가 더 이상 미국의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 5월 미국 국방수뇌부는 싱가포르 안보회의에서 누구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공약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말을 더 이상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됐던 패트리엇과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돌렸고, 일본 인근 자산들 역시 중동 대응에 묶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주문한 미국 무기 인도 지원 우려도 커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동에서 급하면 아시아 방어 자산부터 빼간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동맹에 대한 약속이 절대 불변이 아니라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다는 현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충격은 아시아 경제에 직격탄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큰 국가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키우면서 자신들이 더 믿을만한 초강대국인 것처럼 포지셔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 국면 속에서 중국은 주변 해역에서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이 흔들릴수록 중국의 전략적 공간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주변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미국산 무기 공급을 더 이상 절대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이미 계약 후 수년이 지나도록 인도받지 못한 미국산 무기가 대규모로 누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FMS 체계 아래 선지급을 했음에도 장비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자국 우선으로 움직이고 동맹국 물량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아시아 우방국들이 미국산 무기 주문을 늘려왔는데, 정작 실물 인도는 기약 없이 밀릴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여기서 한국 사례를 직접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도 이미 미국의 전략 변화가 얼마나 냉정한지 직접 체감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를 담당했던 엘리 레트너의 평가까지 인용하면서 한국에서 사드 등 방공 자산을 빼가는 움직임은 서울에 매우 나쁜 신호였다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실렸습니다. 주한미군 자산 반출에 반대 입장을 냈지만 한국 뜻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동맹국 대통령이 미국 장비 반출을 사실상 막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장면이 세계에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건 외교 수사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 고백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이란 전쟁 대응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를 통해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는 나라들이니 역할을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사실상 거리를 뒀고 다른 동맹국들 역시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맹을 압박하던 쪽이 전쟁이 길어지자 되레 사방에 손을 벌리는 기묘한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동맹국들이 선뜻 움직이지 않자 협박성 발언까지 나왔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미군의 희토류와 주요 군수 공급망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전쟁 지속 능력과 공급망 취약성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장기적으로 이번 전쟁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깎아내리고 미국이 쇠퇴 중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중견국들의 군비 경쟁을 더 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가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잔금상선이 해운에서 보여준 그 움직임이 방산에서도 거의 똑같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상선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선박을 사들여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언젠가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계산하고 움직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호주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현지 생산기지에서 호주형 자주포 AS9를 실제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수출이 아닙니다. 현지 생산과 현지 유지 보수를 동시에 굴리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무기를 제때 못 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이 먼저 깔아둔 것입니다. 이 점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가 닥친 뒤에 이제 우리도 생산해야 한다고 허둥대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자체 생산 역량은 물론이고 해외 핵심 거점까지 선점해 놓았습니다. 미국이 비우는 순간 바로 들어갈 준비가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라 전략적 대체 능력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중동에서도 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는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공동 설계, 현지 생산, 공동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방산은 이제 물건 한두 개 파는 단계가 아니라 현지 국가와 함께 생태계를 짜는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K9, 청궁, 계열, 전투기 협력 구상 등 한국 기술이 중동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핵심 축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숫자도 이 흐름을 증명합니다. 현대로템은 2025년 연간 이익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고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이익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한화 계열 방산 사업도 수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며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내수 중심의 산업이던 방산이 이제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캐시카우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두뇌라면 방산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갑옷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무기를 제때 못 받는 일본, 미국 방어 자산이 빠져나간 한국, 에너지 안보에 시달리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내린 결론은 결국 같습니다. 스스로 무장해야 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공급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미국을 넘어 유럽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맞붙는 구도인데 한국은 납기와 조건, 현지 정비 기반, 이행 신뢰도에서 점점 더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측은 2035년까지 내척 인도를 제시했다고 밝혔고 캐나다 사업을 잡기 위해 고위급 대표단이 직접 움직여왔습니다. 독일도 이에 맞서 대규모 투자 패키지까지 검토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자체가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생산 슬롯입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주문이 몰리기 시작했고 연간 생산 가능한 물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먼저 계약하는 국가가 먼저 가져가는 구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늦으면 물량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다시 한국 쏠림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 경우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생산 슬롯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충분히 나옵니다. 공급자가 갑이 되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뉴욕타임즈가 이번 전쟁을 통해 정리한 세계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흔들리고 중국의 존재감은 커지며 각국은 독자 무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세 흐름이 동시에 폭발하는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는 매우 선명합니다. 미국이 비운 방공망 공백에 한국산이 들어갈 수 있고 미국 무기를 기다리다 지친 나라들이 한국으로 몰릴 수 있으며 한국은 이미 호주, 폴란드, 중동 등 곳곳에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공급 루트까지 분산해 놓았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한국이 여러 강대국의 빈자리를 동시에 파고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누군가의 재앙이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현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준비된 쪽이 판을 가져갑니다. 지금 세계가 흔들리는 이 순간 한국은 그 흔들림을 가장 집요하게 기회로 바꾸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2026년 3월 17일 기준 최신 흐름을 붙이면 중동 위기 심화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대응 참여를 압박하고 있고 서울은 미국의 중동 우선 재배치에도 자체 억지력은 유지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3월 14일 탄도미사일 야결발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즉, 지금은 미국이 중동으로 기울수록 아시아 안보 불안은 커지고 그 공백을 메울 실물 공급 능력을 가진 한국 방산의 존재감은 더 커지는 흐름이 실제 뉴스로도 확인되는 국면입니다. 이란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단순히 중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선택지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3월 15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정면 부인했고 동시에 자국 선박의 안전 통과 문제를 논의하려는 나라들과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한국이 다시 한번 절묘한 위치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한국은 일본과는 결이 다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군사 쪽으로 몸을 던지기보다는 상황을 끝까지 보면서 외교와 법적 절차를 앞세우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란이 말한 대화 가능한 제3국 범주에 한국이 들어갈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둘러싼 이번 판에서 한국의 포지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호르무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 백악관은 분명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함께 호르무즈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그 요구에 즉각 손을 들어준 나라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먼저 전면전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동맹들에게 위험한 해상 임무를 나눠 맡으라고 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워싱턴의 메시지는 강경하지만 동맹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더 뼈아픈 장면은 유럽의 반응입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7일 현재 교전이 이어지는 동안 호르무즈를 열기 위한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U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도 해협을 여는 해법은 군사 파견보다 외교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자국 안보와 직접 관련 없는 전쟁에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전통 우방들이 줄줄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부감은 단순한 몸살이기가 아닙니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조차 해군 호위만으로는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는 군 한 몇 척 더 보낸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여서 작은 판단 미스 하나가 국제 유가와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전쟁에 끌려 들어가기보다 외교적 출구를 먼저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AP와 로이터즈 보도를 보면 트럼프는 약 7개국의 군함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 동맹국들까지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생각한 대동단결 구도가 현실에서는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틈을 이란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미국과 대화할 이유를 보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국 선박의 안전 통과를 원해 이란과 대화하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미국과 이스라엘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외 국가들에는 우리와 이야기하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란이 군사 충돌과 외교전을 한꺼번에 엮어 판을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조금씩 먹히는 모습입니다. 인도는 이란과 접촉해 일부 자국 선박의 통과를 성사시켰고 추가 선박 안전 통과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유조선도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터키 소유 선박 한 척 역시 이란의 허가를 받고 해협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도 자국 유조선 통과를 위해 이란과 협의 중입니다. 미국이 군함을 보내라고 압박하는 사이 여러 나라가 조용히 이란과 직접 대화하며 출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도 이 흐름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비밀 양자협상 보도는 부인했지만 전후 항행 안전을 위한 별도 구상과 대화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상황이 진정된 뒤에는 미국과는 별개인 국제협력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식 정면 돌파에 올라타지 않겠다는 뜻이고 동시에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 자체를 닫아걸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외교전의 판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가 매우 묘하게 살아납니다. 한국은 과거 이란 자금 동결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2021년에는 호르무즈 인근에서 한국 국적 선박이 납포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제3국 계좌로 이전됐습니다. 과거에 큰 갈등은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의 구도에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이란과 직접 군사 충돌을 벌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완전히 적대적인 나라로 분류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아직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의 중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군함 파견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역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공조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행동은 끝까지 신중하게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외교적으로는 매우 영리한 지연전입니다. 이 대목에서 일본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는 축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역시 아직 호르무즈 호위 임무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공개 요구를 직접 받고 있는 대표 국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과 국내 정치 제약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한국은 외교 채널과 법적 절차를 앞세우는 반면 일본은 동맹 압박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정면 충돌을 피한 경험이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원래 소말리아 인근에서 대적 임무를 수행해왔고 한국은 필요할 때 작전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실 대응과 법적 명분을 함께 챙겨왔습니다. 이번에도 완전한 파병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에 갇히기보다 국익과 안전을 동시에 계산하는 우회 해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느린 대응은 무능이 아니라 계산된 속도 조절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에너지 변수입니다. 호르무즈는 세계 원유와 LNG의 핵심 길목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군사 선택 하나가 곧 물가와 산업 비용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즉답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 눈치를 보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 경제 충격까지 함께 계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편이 맞아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잡아야 할 카드는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굳이 먼저 군함을 보내 이란의 표적이 되기보다는 상황을 보며 자국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외교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여러 나라가 그런 식으로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마저 군사 호위만으로는 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식 신중 대응은 더 이상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섣부른 충성 경쟁은 득보다 실이 더 커 보입니다. 더구나 오늘과 어제 확인된 흐름을 보면 미국의 구상은 생각만큼 매끈하게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교전 중 군사 참여를 거부했고 이유는 외교 해법을 앞세웠으며 폴란드는 파병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도 공식 요청 여부와 국내 절차를 이유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판세는 누가 먼저 군함을 보내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국익 중심으로 버티며 협상 공간을 확보하느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느린 대응은 오히려 가장 빠른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파병연합의 틈을 벌리고 각국을 개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골적인 전략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 한국은 의외로 나쁘지 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도 없지만 이란과 불필요하게 정면 충돌할 이유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은 차분한 외교와 신중한 판단으로 위기를 비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잉 반응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입니다. 이란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단순히 중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선택지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3월 15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정면 부인했고, 동시에 자국 선박의 안전 통과 문제를 논의하려는 나라들과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한국이 다시 한번 절묘한 위치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한국은 일본과는 결이 다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군사 쪽으로 몸을 던지기보다는 상황을 끝까지 보면서 외교와 법적 절차를 앞세우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란이 말한 대화 가능한 제3국 범주에 한국이 들어갈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둘러싼 이번 판에서 한국의 포지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호르무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 백악관은 분명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함께 호르무즈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그 요구에 즉각 손을 들어준 나라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먼저 전면전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동맹들에게 위험한 해상 임무를 나눠 맡으라고 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워싱턴의 메시지는 강경하지만 동맹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더 뼈아픈 장면은 유럽의 반응입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7일 현재 교전이 이어지는 동안 호르무즈를 열기 위한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U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도 해협을 여는 해법은 군사 파견보다 외교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자국 안보와 직접 관련 없는 전쟁에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전통 우방들이 줄줄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부감은 단순한 몸살이기가 아닙니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조차 해군 호위만으로는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는 군함 몇 척 더 보낸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여서 작은 판단 미스 하나가 국제 유가와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전쟁에 끌려 들어가기보다 외교적 출구를 먼저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AP와 로이터즈 보도를 보면 트럼프는 약 7개국의 군함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 동맹국들까지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생각한 대동단결 구도가 현실에서는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틈을 이란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미국과 대화할 이유를 보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국 선박의 안전 통과를 원해 이란과 대화하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미국과 이스라엘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외 국가들에는 우리와 이야기하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란이 군사 충돌과 외교전을 한꺼번에 엮어 판을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조금씩 먹히는 모습입니다. 인도는 이란과 접촉해 일부 자국 선박의 통과를 성사시켰고 추가 선박 안전 통과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유조선도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터키 소유 선박 한 척 역시 이란의 허가를 받고 해협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도 자국 유조선 통과를 위해 이란과 협의 중입니다. 미국이 군함을 보내라고 압박하는 사이 여러 나라가 조용히 이란과 직접 대화하며 출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도 이 흐름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비밀 양자협상 보도는 부인했지만
전후 항행 안전을 위한 별도 구상과 대화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상황이 진정된 뒤에는 미국과는 별개인 국제협력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식 정면 돌파에 올라타지 않겠다는 뜻이고, 동시에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 자체를 닫아걸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외교전의 판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가 매우 묘하게 살아납니다. 한국은 과거 이란 자금 동결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2021년에는 호르무즈 인근에서 한국 국적 선박이 납포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제3국 계좌로 이전됐습니다. 과거에 큰 갈등은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의 구도에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이란과 직접 군사 충돌을 벌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완전히 적대적인 나라로 분류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아직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의 중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군함 파견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역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공조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행동은 끝까지 신중하게 계산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외교적으로는 매우 영리한 지연전입니다. 이 대목에서 일본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는 축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역시 아직 호르무즈 호위 임무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공개 요구를 직접 받고 있는 대표 국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과 국내 정치 제약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한국은 외교 채널과 법적 절차를 앞세우는 반면 일본은 동맹 압박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정면 충돌을 피한 경험이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원래 소말리아 인근에서 대적 임무를 수행해왔고, 한국은 필요할 때 작전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실 대응과 법적 명분을 함께 챙겨왔습니다. 이번에도 완전한 파병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에 갇히기보다 국익과 안전을 동시에 계산하는 우회 해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느린 대응은 무능이 아니라 계산된 속도 조절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에너지 변수입니다. 호르무즈는 세계 원유와 LNG의 핵심 길목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군사 선택 하나가 곧 물가와 산업 비용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즉답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 눈치를 보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 경제 충격까지 함께 계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편이 맞아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잡아야 할 카드는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굳이 먼저 군함을 보내 이란의 표적이 되기보다는 상황을 보며 자국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외교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여러 나라가 그런 식으로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마저 군사 호위만으로는 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식 신중 대응은 더 이상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섣부른 충성 경쟁은 득보다 실이 더 커 보입니다. 더구나 오늘과 어제 확인된 흐름을 보면 미국의 구상은 생각만큼 매끈하게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교전 중 군사 참여를 거부했고 이유는 외교 해법을 앞세웠으며 폴란드는 파병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도 공식 요청 여부와 국내 절차를 이유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판세는 누가 먼저 군함을 보내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국익 중심으로 버티며 협상 공간을 확보하느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느린 대응은 오히려 가장 빠른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파병연합의 틈을 벌리고 각국을 개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골적인 전략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 한국은 의외로 나쁘지 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도 없지만 이란과 불필요하게 정면 충돌할 이유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은 차분한 외교와 신중한 판단으로 위기를 비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잉 반응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입니다. 유럽이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유럽과 전 세계 주요 제3국 가운데 한국, 일본, 캐나다를 묶어 이른바 경제적 억제 동맹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해 군사 나토가 아니라 경제 나토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파급력은 작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의 관세에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함께 반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시키고 미국은 제외하겠다는 그림입니다. 유럽 자유주의 정치 그룹이 정상회의 전날 관련 문서를 내놓았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갑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급 파트너로 대화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한국 내부 분위기는 미묘하게 식어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의외일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놀랄 일이 아니라는 시각이 더 강해 보입니다. 유럽이 왜 이런 제안을 꺼냈는지는 문서를 들여다보면 분명해집니다. 반도체와 히토류 같은 핵심 공급망에서 공동 의존도를 파악하고 무역협정 안에 상호 대응 조항까지 넣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움직인다는 구조입니다. 목적도 선명합니다. 트럼프식 관세 압박에 맞서는 것과 중국의 경제 강압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제 억제력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경제력이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꺼내든 것입니다. 논리 자체는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과 닮아 있습니다. 나토가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모두의 공격으로 간주하듯 이 경제 나토는 한 나라에 대한 관세 공격을 모두의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다보스에서 중견국들이 뭉쳐야 한다고 외쳤고 유럽은 그 흐름 속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에도 나쁘지 않은 제안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휘두르면 유럽과 함께 대응할 수 있고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하면 반도체와 히토류를 함께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멈춰서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미 누적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떠올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을 때 유럽은 줄줄이 선을 그었습니다. 독일은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태도를 가장 먼저 드러냈고 프랑스는 전쟁이 최고조를 지난 뒤에 논의하자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럽 27개국이 모여 내놓은 공식 메시지도 사실상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럽이 지금은 한국을 향해 함께 뭉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새 연대를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한국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 승인 없이 밀어붙인 전쟁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다 실제 피해는 미국 동맹국들이 먼저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백악관은 유럽 동맹과 아랍 동맹을 향해 호르무즈에 함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어떤 국가는 전화를 피하고 어떤 국가는 백악관과의 접촉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미국 군함마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물러선 정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 드론 공격 위험을 감안한 일시 후퇴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해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호르무즈에 들어가 호위작전을 하는 난도가 한국 비무장지대를 눈 감고 걷는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맹국들만 밀어넣으려는 미국의 태도에 유럽이 반감을 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유럽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이 걸리면 반미 전선까지 검토하면서 연대를 외치지만 한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은 한국을 향해 무기 지원 압박을 강하게 넣었습니다. 포탄이 부족하다며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또는 우회 형태로 내놓으라고 몰아붙였고 한국이 직접 지원을 거부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곤란한 안보 현실은 그때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는 유럽연합 내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중동 방산 수출을 놓고도 압박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왜 아랍에미리트와 중동에는 천군 같은 무기를 팔면서 우크라이나에는 내놓지 않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같이 뭉치자고 말하면서 정작 한국의 방산 수출은 통제하려 드는 모습입니다. 더 노골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로사토리 프랑스를 앞두고 K방산을 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잡자 독일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세이프 금융 프로그램을 앞세워 캐나다가 자금을 더 유리하게 조달할 수 있다고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부담은 한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현대차와 배터리 공장이 일자리 문제로 압박을 받았던 흐름과도 맞물리며 한국은 적지 않은 부담을 겪었습니다.
결국 패턴은 분명합니다. 필요할 때는 연대를 외치고 한국의 실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 유럽은 파트너를 원한다기보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레버리지를 원한다는 인상을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한국이 이 패턴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표정이 싸늘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 복잡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는 매우 불편한 파트너입니다. 관세 압박을 걸고 주한미군 문제를 흔들고 파병 요구와 방위비 증액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과 거리를 둘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혈맹 관계에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상시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의 전력을 전부 쏟아붓지 않고 있을 뿐 여전히 지구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전쟁 억지력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다른 미국 대통령들이 쉽게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에서도 한국에 일정한 공간을 열어주는 방향을 보여왔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 사거리 제한 완화, 핵 추진 잠수함론의 여지 확대 같은 흐름은 한국 국방의 자율성을 키우는 재료를 익힙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미국이 직접 돈 쓰기보다 동맹이 더 많이 떠안기를 바라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활용할 지점이 있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제 동맹에 선뜻 들어가는 순간 트럼프에게는 한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전선에 올라탔다고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 동맹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공동 대응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면 미국을 겨누는 연합에 동참한 모양새가 됩니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다시 흔들 수 있고 무역 협상에서도 훨씬 거칠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바이든 시기부터 미국의 막대한 투자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자금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는 억울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와 방산, 조선 수요가 한국의 반도체와 제조 역량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전선, 배터리, 조선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미국 시장은 너무 큽니다. 더구나 미국은 인공지능과 핵심 기술의 규칙을 쥔 쪽입니다. 한국이 쉽게 등을 돌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 유럽은 한국에 준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요구는 유난히 많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실익은 제한적인데 부담과 의무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유럽도 이 딜레마를 알기에 한국을 반드시 끌어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의 체급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이 빠진 경제 나토는 구호만 요란한 선언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배터리, 공급망 복원력까지 따져보면 한국은 이미 실질적 핵심 축입니다. 유럽이 원하는 것은 명분이 아니라 한국의 실력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지금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유럽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닙니다. 한국만의 포지션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판이 바뀌었습니다. 중동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원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 조선소의 군함 정비를 맡기고 있으며 유럽은 한국을 경제 동맹에 넣고 싶어 합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계약을 위해 장관급 인사까지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손이 뻗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럴 때 가장 나쁜 선택은 서둘러 한 줄에 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어느 한쪽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모든 방향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덥석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카드로 쥐고 흔들면 됩니다. 실제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는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한국 조선소의 군함 정비를 맡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리던 나라가 갑의 위치를 일부 분야에서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의 경제 나토 제안은 그래서 굴욕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한국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거절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더 큰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차갑게 반응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포지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도 언제까지 미국의 횡포를 감수할 수만은 없습니다. 견제 수단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 문제까지 유럽이 짜놓은 구도에 그대로 올라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까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유럽이 중국에 맞서자고 한다고 해서 섣불리 같은 전선에 서면 한국만 먼저 얼음판 한가운데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잘해야 하는 것은 줄서기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휴전 국가로서의 냉혹한 현실을 잊지 않으면서도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포지션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이 이런 제안을 두 손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G7이든 나토든 이름값은 화려해도 막상 들어가면 의무와 책임만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한국 안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럽은 이제 미국에 맞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대표급 파트너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의 속내를 모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의 들러리로 움직일 위치가 아닙니다. 굳이 남이 짜놓은 판에 서둘러 올라탈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치며 따라가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 순간을 가장 비싸게 활용하는 전략입니다.